코스피 5,000시대 개막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코스피 6,000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인데요. 이렇게 추가 상승의 속도가 높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이 쭉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한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는데요.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6,000시대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듯이 돌발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이란 이슈입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고 우리가 대기 상태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앞에 그 전문가께서도 이제 코멘트 주셨지만 국내는 딱히 이렇게 악재가 없거든요. 호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만일 국내에 조정이 있다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발이다. 네. 예, 조정의 빌미는 미국이 줄 텐데 미국 내의 문제거나 미국이 촉발한 대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너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밀었던 관세도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ICE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그 역대 가장 낮은 지금 소위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의 패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 그러니까 대외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란 이슈가 상당히 뭐랄까요? 만지작거리는 카드, 네.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유가 올라가면은 뭐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마가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표적인 소위 지지 세력 중에 마가 진영한테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직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랬냐면 베네수엘라 이번에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이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소위 그 선거 자금줄, 돈줄 중에 큰 것이 빅오일입니다. 네. 대형 그러한 그 석유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꾸 이제 국내에서 뭔가 안 하고 해외 나가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짜증내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오르면 오히려 비고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텍사스나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는 노스다코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 하락. 네. 특히 텍사스에서는 얼마 전에 또 상원 그 지역 상원의원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의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번 국면을 활용해서 이란을 주저앉히고 싶어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다른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 자금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다 모인다면 이란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이 엄청난 충격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 왜냐하면 작년에 이란을 이미 한번 때려봤지 않습니까? 네. 이란을 혹시 때리더라도 작년 여름께 때린 것처럼 단기간이 끝난다면 시장은 큰 반응을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다들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전면전, 지상군이 투입된다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쓴다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두 가지 카드는 혹시라도 지상군 투입이 있느냐 아니면 그에 반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좀 상당히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냐 단기간에 그칠 거냐의
그러한 이제 소위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나오면 그건 좀 큰일 난 일이네요. 왜냐하면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예. 미국은 큰 이슈가 없는데 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의 거의 한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어서 뭐 그거는 또 이 아시아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지금 수익률 또 아시아도 상당히 좋은데 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 카드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는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큼의 악재가 없는데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카드를 만작만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약간 좀 찝찝한 국면인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6,000피 넘어서 또 기록을 쓰고 있는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은 6,000피까지 간 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해외 증권사에서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쭉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종목의 추가 상승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나올 데이터는 나왔거든요. 예, 일차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매주 보면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시장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못 쫓아간다는 건 이제 소위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전망치를 내는데 계속 어차피 분석가들은 단계적으로 소위 스팟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계약 관계나 장기 계약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제는 다행히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그저께 밤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트리니라는 데에서 이게 2028년에 세계 정보 위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서 아마 인공지능으로 이제 해석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AI-발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요게 그 내용이 약간 소설 같긴 해요. 좀 너무 최악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연이어 발생해서 미국이 2028년엔 거의 경기 침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간 공상과학 소설처럼 만들어 놓긴 했지만 흥미로운 거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들 좀 AI 투자가 과연 무조건 다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업종들에 언급되어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어제는 좀 반등했지만 그 전날까지도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금융 결제 업체들, 마스터카드나 아멕스나 이런 데들 주가가 늘 안정적인 종목들도 엄청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출 기관인 캐피탈원 뭐 이런 데도 주가가 꽤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중개 플랫폼들이라고 그러죠. 뭐 우버니, 그 다음에 도어대쉬, 그러니까 저기 우리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네, 데죠. 네. 이런 데들 주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산모대출 회사 블랙아웃이니 KKR이니 블랙스토리나 이런 데 주가들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건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긁혔다고 봐야겠죠. 우리 긁혔다고 표현한 예,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마음속에 이게 긁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한 거다.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보고서였다. 왜냐하면 수혜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 블록체인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반도체 제조로서 국가로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을 최대의 수혜국으로 꽂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상당히 AI 위기가 오더라도 최고의 수혜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제 사실은 또 주가
오늘 뭐 이런 데 상승에 기여를 한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인도가 최대 피해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들어갔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이 10%나 오르고 그 실업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성장률도 안 좋아지고 자산 가격 떨어지고 뭐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다 연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의 최대 사실은 소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거리를 넘겨주는 게 인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저렴한 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매출이 70~80% 되는데 이것이 AI가 다 대체해버리면은 인도의 먹거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이제 거기 언급이 됐다 보셔야 될 건데 어쨌든 현재 AI가 뭐 그러니까 소위 낙관적이든 위기가 오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어쨌든 너무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그것이 이제 숨막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수혜 업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AI의 수혜 국가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는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쭉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연관성으로 항상 이렇게 좀 동반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면서 간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관세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 이후에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10%로 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각 산업별로 우리가 혹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예. 뭐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카드를 결코 쉽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끈 환해서 10%, 15%막 내질렀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전까지 현재의 그런 관세 수입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압박 수단, 협상 수단으로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들고 나온 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딱 세 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10%든 15%든 적용하겠다는 게 122조입니다. 이것이 보통 1974년대 국제수지 적자를 걱정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미 사문화된 법이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보편, 현재 상호관세처럼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첫 번째 네.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150일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만 하면 되고 150일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대 15%까지 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로 일차적으로는 시간을 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원래 전가의 보도인 두 가지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될 게 301조하고 232조입니다. 301조의 키워드는 보복입니다. 보복. 상대방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저 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소위 심지어는 이제 그 기간의 제한도 없고 관세율도 언리밋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네. 무서운 거죠. 예. 그다음에 4년마다 그냥 검토만 하고 무제한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요게 아쉬운 거는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301조 지금 122조로 벌어들인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301조에 대한 조사를 할 거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232조입니다. 요거는 뭘로 키워드가 뭐냐면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보고서가 필요한데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나 관세율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특정 업종이나 국가에 대해서 301조와 232조를 활용해서 아마도 더 공격적인 그러한 관세 위협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232조 조항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미 여기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여기서 반도체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사실 유예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또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또 공격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 그것은 낮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조용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야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트럼프의 심기 관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거를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중국과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오히려 파티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상호 관세가 어쨌든 1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1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겨졌던 것보다는 5%에서 한 10%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중국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혹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요런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계속 상승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이거는 외국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보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요 관세 이슈만 놓고 보면 애초에 높게 매겨 35% 이렇게 높게 매겨지던 것이 15%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301조나 232조를 활용을 해서 아마도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이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관세 이슈보다는 중국은 내부에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고 부동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더 내재해 있어서 실제로 주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연초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거의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트 지금 열려 있지만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가별 대표 ETF입니다. 우리 한국이 확실히 43%로 가장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중국 제외한 신흥국, 대표적으로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이 성과가 좋으면서 지금 신흥국이 17% 좋고요. 근데 중국, 미국 보시면은 거의 오른 게 없죠. 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인데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25개 종목으로 쫓아가는 ETF는 지금 연초 대비 한 8, 9%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중국은 사실은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내부의 소위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자금이 좀 더 그쪽으로 몰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AI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성과 플러스 우리 내부 개혁, 그런 이제 우리 상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신흥국 쪽은 브라질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좋아서 이것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이라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드러켄밀러 대표적인 투자 대가가 올 작년 말부터 브라질에 집중 투자를 또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 자체는 좋을 텐데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냐? 그것은 아직 그것은 좀 약간의 이제 물음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것도 잠시 좀 언급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이제 유동성의 가늠자 네. 또 내지는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가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좀 많이 좀 탈락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약간 신비감이 있었어요. 뭔가 비트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뭔가를 따로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ETF가 생기면서 소위 주류 마켓으로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이제 흔한 그냥 소위 원오브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도파민 투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파민 뿜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한 투자인데 대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배팅 시장이죠. 뭐냐면 칼시나 또는 이제 폴리마켓 같은 데서 정말로 희한한 다양한 걸 갖고 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갖고도 배팅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 잘 맞아요. 그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리서치를 내서 이거 칼씨 거 쫓아가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이제 소위 도파민 투자는 비트코인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 면에서 상당히 좀 소외돼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인덱스로 뭔가 선행 지표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변모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변화가 됐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장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